자, 원산지 제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할 내용은 FTA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원산지 제도에서 원산지 결정과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검증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FTA 협정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WTO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담고 있고, 대외무역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준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안 하지 않으면 원산지 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그냥 뭐 특혜 관세 적용과 뭐 비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제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FTA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자, 그래서 대외무역법에 있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번 가나, 다라, 마바처럼 원산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 국문, 한자, 그리고 영문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나라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 국가마다 공용어나 이제 영어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원산지 땡땡 나라 이름, 아니면 나라 이름 끝에다가 이제 산,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다라는 표시를 해 두거나, 아니면 이거 이제 우리나라 국문이나 한자어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영문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ade in 혹은 product of 나라 이름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made in이 아니라 made by를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in이라는 전치사와 by라는 전치사의 그 차이를 알다시피 by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주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회사 이름이 나오고 주소지와 국명이 나오게. 그러니까 made in Korea 이렇게 해야 되고요. made by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수원, 코리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크기가 좀 작아서 made in을 다 쓰기가 곤란하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한 개씩 들고 있는 볼펜 같은 경우에는 made in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보다는 나라 이름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팬, USA, 코리아 이런 식으로. 그럴걸? 보면 알걸? 작은 물품에는 그렇게 씁니다. 나라 이름만 써도 돼요. 자, 그리고 made가 아닌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brewed in, 뭐 아니면 distilled in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양조한 나라, 증류한 나라 뭐겠어요 다. 양조, 증류 어디다 씁니까? 표현은 술이죠. 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양조했다, 증류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조립했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assembled in. 근데 이제 assembled in은 이게 원산지를 말하는 건지 조립, 진짜 그냥 단순 조립을 말한 건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씁니다. 근데 뭐 굳이 영문 알파벳도 훨씬 많은 assembled in을 일부러 쓸 이유는 없겠죠. 그냥 made in 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그 부품이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개별 부품의 원산지가 다르면 개별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할자체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너무 작게 쓴다든지, 그리고 너무 눈에 안 보이게 써놓는다든지, 뭐 흰색 물건인데 잉크를 흰색으로 쓴다든지 읽지 말라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잘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새겨져야 된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표시가 쉽게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원산지 표시를 떼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걸로 인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물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스티커 이런 거 붙이는 거는 좀 뜯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물건에다가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조는 뭘 말하냐면 플라스틱 같은 거 이거 틀을 만들 때 그 틀에다가 원산지 표시 코리아 이렇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완제품에 이미 쓰여져 나오겠죠. 아니면 식각 새기는 거 말합니다. 새기는 거. 박음질, 그러니까 재봉틀로 떠버리는 거예요. 이름표로. 그런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쉽게 뜯어버리거나 쉽게 제거시켜버리거나 쉽게 바꾸지 못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해버리면 물품의 특성이 변하거나 물품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건에다가 표시 안 하고 뭐 라벨이라든지 날인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물품에다가 새기는 거. 물품에다가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뭐 주저하거나 뭐 박음질하거나 이렇게 한 거고,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뭐 스티커나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라 이름을 씁니다. 나라 이름.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정되어 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던 어떤 지역명이나 아니면 약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 미국 국명인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USA로 줄여서 쓰는 거 가능합니다. UAE United Arab Emirates 줄여서 쓰는 거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랜드 원래 스위스 정식 국명이 영어로 스위처랜드인데 스위스로 줄여 쓰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라번에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게 영국의 정식 국명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턴 섬과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 너무 길잖아. 그래서 UK나 GB,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줄이는 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 이름을 약어로 줄이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약어여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줄이면 안 돼요.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줄여도 KOR이라고 써요. ROK, 메이드 인 ROK 잘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 잘 몰라요. 오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냥 차이나만 쓰거나. 근데 PRC 이렇게 쓰면 안 돼요.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용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의 약어들, USA 저런 건 인정돼. 오랫동안 저렇게 썼으니까. UK 저것도 인정돼.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줄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라가 아닌데 나라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명인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를 홀랜드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네덜란드 역사, 그러니까 서양사를 좀 알면은 좋은데 이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가 이게 그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이 홀랜드라는 지방이 그 네덜란드의 지방이에요. 지방명인데 이 이름이 고 홀랜드 출신들이 이제 서양 이렇게 전 세계 대항해 시대에 무역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네덜란드 사람이라 안 하고 홀랜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홀랜드하고 네덜란드 이게 무슨 같은 의미 비슷하게 그렇게 됐어요. 네덜란드의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이드 인 홀랜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일부 국가라고 해야 되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연합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왕국인데 이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나라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여기 나라는 아닌데 UN 회원국은 아닌데 얘네들이 뭐예요? 피파 회원국은 맞죠? 피파의 회원국이라 하면 안 되는구나. 회원협회를 구성하는 얘네들도 그냥 전통적으로 사용합니다.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 프로덕트 오브 스코틀랜드. 어디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위스키에 보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은 훔친 게 아니고 숨겨놓은 그 발렌타인 그 양주를 찾아내서 그 발렌타인 양주에 적혀 있는 원산지 표시를 보세요. 프로덕트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스코틀랜드 산 쓰는 거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이게 전통적으로 독립된 나라였죠. 독립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영국의 일부죠. 그리고 지금 또 독립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독립된 나라였던 역사가 있을 뿐 지금 현재는 영국의 일부인데 얘네들을 그냥 원산지 표시하는 거 인정해줘요. 그 외에도 뭐 가까운 예로 홍콩 중국의 일부지만 독자적인 어떤 그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메이드 인 홍콩도 인정돼요.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의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이거나 나라의 일부이거나 뭐 어떤 외 영토이거나 이런 경우이긴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방 이름을 쓰는 건 안 돼요. 지역명을 쓰니까 나라 이름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지 메이드 인 경기도, 메이드 인 서울, 메이드 인 수원 이거 안 됩니다.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옛날 내가 아이폰 쓸 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뒷면에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쉽게 말하면 경상도에서 디자인함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냥 멋이에요. 멋. 절대 법적인 효력을 가진 뭐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나라 아니잖아.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테이트의 모임이긴 하지만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메이드 인 텍사스, 메이드 인 뉴욕 그거 인정 안 됩니다. 그냥 메이드 인 USA. 웨일즈, 스코틀랜드하고는 달라. 영국의 여기 독립되어 있었던 옛날 왕국들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디자인 바이 이런 표현 법적인 효력 없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우리는 좀 고급져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인 그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자, 그 외에 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식물의 경우에는 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뭐 물품에다 쓰면 되는데 문제가 원산지 표시가 그 물품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이번에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물품 자체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당구공 이런 게 있죠. 당구공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구공에다가 이렇게 원산지를 새긴다고 생각해봐요. 코리아. 그러면 그 당구공이 아니죠. 왜? 희내가 안 먹을 거 아니야. 그죠? 당구공을 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 코리아를. 네. 자, 컨택트 렌즈. 여기 뭐 안경 낀 사람도 있고 컨택트 렌즈 있는데 컨택트 렌즈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이 다 한국산이겠죠. 모든 세상이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물품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못해요. 그러면 뭐 포장으로 한다든지 뭐 케이스에다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그럴 수 있죠. 물품의 가치가 너덜너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다이아몬드 보석인데 거기다가 원산지 표시를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4번.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인데 쌀인데 원산지 물품 그 자체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쌀알 한 톨 한 톨을 다 새겨야 돼? 어느 세월에? 그런 경우 못 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여학생들 그런 거 많이 쓰죠. 저기 뭐 액세서리, 반지, 귀걸이, 목걸이 거기다가 원산지 표시를 큼지막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걸이에다가 코리아 이렇게 크게 새긴 뭐 내가 그렇게 패션에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어떤 상업적 가치를 손상시키죠. 떨어뜨리고 멋이 없어지잖아. 그런 경우 인정된다는 거지. 태그를 한다든지 케이스에다가 표시한다든지 뭐 라벨을 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자, 그리고 상거래 간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이나 용기에 봉인되어서 판매되는 물품. 뭐가 있냐면 비누나 칫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팔리는데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로 팔리는 거예요. 비누를 포장을 다 뜯어서 팔진 않잖아요. 칫솔을 사람 입에 갖다 대는 건데 팔 때 마트나 그 슈퍼에서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팔진 않잖아요. 저런 물건은 비누나 칫솔 같은 물건은 언제 포장이 뜯겨요? 소비자가 집에서 쓸 때 뜯기잖아. 그러니까 유통이 포장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런 물건은 포장지에다가 원산지 표시해도 됩니다. 그것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져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어차피 얘가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한테 바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뭐 표시 안 하더라도 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뭐 두리안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특히 두리안 같은 경우에 한국산이 아니란 걸 아무리 한국의 마트에 판매되고 있어도 이게 절대 국산이 아니란 걸 그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을 거라는 거 모르죠.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어떨지. 바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먼 미래의 이야기고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 10년 뒤일 수도 있어.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 물품 그 자체가 이게 원산지를 소비자한테 오용을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품 자체에다 원산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산지 요런 특별한 케이스, 요런 특이한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에다가 안 하고 어떻게 한다? 태그나 라벨이나 뭐 스티커나 이런 것 통해서 보통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스티커. 그런 것들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원산지 오인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표면 아니면 포장의 표면 이런 데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서 원산지 오인을 막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물품의 전면부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좋은 텔레비전들은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베젤리스죠. 베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밑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이런 데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의 겉면에 표시를 못하면 어떤 경우에냐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휴대폰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배터리를 넣는 부분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품의 내부 이런 데다가 표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나 뭐 이런 볼트나 너트로 분해를 해야지만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오인을 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곡물 같은 경우에 개별 곡물 나달 하나에다가 원산지를 새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판매할 때 최종 소비자한테 오해와 오인을 하지 않도록 편말이나 태그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무슨 곡물 같은 거 쌓아놓고 편말로 쿡 이렇게 꼽아놓은 데가 있어요. 무슨 산.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원산지 표시 안 하더라도.
나달 하나하나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새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세트 물품. 세트 물품은 지난 시간에도 원산지 결정 기준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트 물품은 원칙적으로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다르면 그 물품들의 원산지를 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의 원산지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여행자용 세트라서 칫솔, 비누, 샴푸 원산지가 다 같아요. 그럼 그 상관은 없죠. 근데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면 개별적인 물품의 원산지 다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품의 뒷면에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경우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을 이거는 무슨 산, 이거는 무슨 산, 이거는 무슨 산,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 그것처럼 세트 물품 안에서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다르면 그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다 일렬로 적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산, 이거는 어느 나라 산, 이거는 어느 나라 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원산지 오인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14주차 강의 자료는 FTA 협정문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4주차를 먼저 수업을 하고 그 중에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맞으나 순서상 근데 제가 바꿨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원산지 규정 내용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순서 크게 상관없이 원산지 규정을 먼저 배웠고,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FTA 협정문의 일반적인 내용이 이제 14주차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FTA 협정문을 보도록 할 텐데, FTA 협정문은 여러분들이 관세청이나 아니면 그 FTA 포털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통상교섭본부 이런 데서 운영하는 FTA 포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국문으로 된 FTA 협정문을 PDF 파일로 이제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본문과 부속서를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만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보긴 힘든데 구성을 좀 살펴보면 전문이 있고,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챕터로 나눠져 있는 장이 있고, 그리고 부속서가 있고, 부록이 있고, 서한이 있습니다. 전문은 뒤에서 보겠지만 FTA의 어떤 총칙 내지는 선언문 정도를 전문이라 하고요. 그리고 본문은 그 본문이 이제 챕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루는 이슈에 따라서 상품 무역이면 상품 무역, 서비스면 서비스, 투자면 투자, 이런 식으로 챕터를 나눠서 우리 FTA 소개할 때 한칠레 FTA의 그 챕터 구성과 한미 FTA 챕터 구성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눠져서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서가 문제가 되는데, 부속서가 양이 제일 많아요. 1000페이지가 넘어가면 거기 한 800페이지는 다 부속서예요. 그러면 부속서는 왜 그렇게 양이 많으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보통 부속서에 규정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 HS 코드에 따라서. HS 코드에 따라서, HS 코드가 6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5000개가 넘는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이제 양어 세율 관세를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부속서에 적힙니다. 본문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게 거의 한 뭐 전체 FTA 협정문의 70-80%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속서가 다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부록은 보통 그 협정문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록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서한의 경우에는 요거는 FTA 협상이 타결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FTA가 발효가 되고 난 후에 양 당사국이 미처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 그리고 추후에 추가로 협상하기로 했던 내용들의 협상이 완료됐을 때 이 FTA 협정문을 따로 본문을 수정하거나 본문을 개정하거나 하기보다는 서한 형식으로, 서한의 교환 형식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것들이 보통 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상품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이제
부속서에 원산지 결정 기준과 함께 원산지, 특혜 원산지를 적용하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속서에 담기는데, 이제 거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일단 관세를 낮추는 관세 인하와 관련된 이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이 관세 양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관세 양어는 관세 인하하고 같은 말은 아닙니다. 관세 양어는 관세를 올리는 것도 양어예요.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관세 양어입니다. 그래서 관세율을 떨어뜨리는 거, 관세 인하, 관세율 인상, 그리고 어떤 수준까지 관세를 더 올리지 않기로 걸어두는 거, 거치, 아니면 관세율을 올리는 한도치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관세 양어에 해당합니다. 관세율 변경의 관세 양어다. 그러나 FTA의 거의 대부분의 관세 양어는 관세율 인하겠죠. 거의 0세율이거나 아니면 낮은 세율로 세율을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들이 전문장, 부속서, 부록, 서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협정문 전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기느냐? 좋은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FTA의 목적이 보통 기술이 됩니다. 이 FTA 협정을 통해서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과 투자 서비스 무역에 확대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이 증진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국의 경제 발전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무역 확대와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전 인류의 어떤 발전, 뭐 이런 것들에 기여한다. 엄청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 FTA 목적을 규정하는 것들이 FTA 협정문 전문에 나타나. 협정문 제일 앞에 있어요, 보통. 딱 넘기면 이 FTA를 맺은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는 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FTA에 꼭 담기는 내용들이 보면 총칙 이런 데서 담기는 내용들이, 이 FTA 지역무역협정 혹은 자유무역협정이 절대로 WTO 체제를 벗어나거나 WTO를 위반하거나 WTO에 동떨어져 있거나 WTO와 상호 모순되거나 하지 않는다. WTO의 체제 안에서 양 당사국 내지는 양 경제 주체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자무역협정 혹은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 WTO가 내세우는 최혜국 대우 원칙의 위반이 아니냐는 견해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 견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WTO를 위반하거나 WTO의 체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FTA가 기존의 WTO 체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협정 체약국 간에 관세 철폐와 같은 특혜를 제공해주고 시장 개방을 하지만, 이러한 FTA를 통한 시장 개방과 관세 철폐를 한다 할지라도 FTA 상대국을 제외한 역외 국가들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나쁜 대우를 한다든지 불리한 대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선언을 하는 거죠. 뭐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 뭐 최혜국 대우를 벗어나려는 것도 아니고, 얘랑 그냥 우리 둘이 사이 좋게 시장 개방하는 것이고, 우리 둘이서 시장 개방하지만 다른 애들한테 절대 불리하게 안 할게, 뭐 이런 내용을 선언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칙에는 꼭 협정의 목적을 쓰고 있어요. 뭐 그 FTA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한칠레 FTA의 예시, 한칠레 FTA의 전문에 있는 한칠레 FTA의 목적입니다. 한 7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상호무역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장려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칠레 간의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수였는데, 다양한 품종으로 무역의 다양성을 확대하자.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공정 경쟁하고 그리고 투자 기회를 늘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분쟁 해결 절차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깁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겨요. 그리고 총칙에서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FTA를 체결을 했을 때 각국이 FTA 말고도 이 자유무역 협정 말고도 다른 나라나 다른 국제기구하고 협정을 맺을 수 있는데 만약에 FTA와 다른 무역기구, 다른 국제기구, 다른 국가하고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한다면 이 FTA의 규정을 우선한다. FTA의 어떤 특별법적 지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도 보통 전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게 FTA 앞부분에 전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 또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상품 무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상품 무역에 대한 핵심은 아무래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에 있어요. 그래서 상품 무역을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는 뭐 내국민 대우나 농산물 뭐 관세 행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산지 규정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해서 특혜 관세를 적용해주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한 일주일 넘게 한 주 반에 걸쳐서 했고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챕터나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내국민 대우와 시장 접근이 있습니다. 내국민 대우, 시장 대우 그 저번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한다. 뭐 이건 뭐 선언적인 규정이고 이렇게 관세 철폐를 하는데 원칙은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유형과 무형의 세금은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를 없애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매국세, 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 아니면 당사국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수수료, 부가금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를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 관세는 철폐하나 뭐는 없애지 않는다. 내국세,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FTA 국가로부터 수입돼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가세는 냅니다. 10% 똑같아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VAT. 이거는 예외다. 자, 그리고 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 법에 따라 부과되는 무역구제라는 거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덤핑 방지 관세와 상계 관세 이런 걸 말합니다. 덤핑 방지 관세는 FTA 특혜보다 우선해요. FTA 상대국이라 할지라도 덤핑 수입이 되면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합니다. 상계 관세도 마찬가지. 이거는 FTA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무역구제가. 그리고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뭐 수수료라든지 부가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거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FTA하고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자,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나 있는데 뭐 농산물에 대한 뭐 관세 양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는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관세 양호 이런 것들을 따른다. 얘기가 나와 있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FTA는 당연히 WCO가 제정한 여기 나와 있죠.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이게 HS 코드의 그 협약 원문 풀네임이야. 풀네임. 이름이 길죠. 이 HS 코드를 기준으로 6자리 그거를 기준으로 물품의 관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기준이자 원산지 결정,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준이 되죠.
얘가. 그리고 협정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FTA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기존 관세를 놔두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유무역하기로 했으니까 관세를 철폐하거나 하는 것이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때린다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죠. 그리고 상업적 견본품이나 제수입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관세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FTA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관세법에서 관세 부과 대상으로서 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고, 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농산물인데, 농산물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치 산업입니다. 치약 산업이에요.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약해요. 국제적인 시장 경쟁력이. 그래서 보호의 대상이 되죠.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고요. 이게 농산물이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농산물이란 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먹거리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 농산물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민감해요. 민감한 주제예요, 농산물은. 그래서 상품 무역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FTA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간의 관세 철폐 유예를 준다든지 아니면 관세 양어의 예외로서 관세 철폐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FTA, 개별 FTA를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FTA 발효되고 나서 80%, 90 몇 프로의 품목이 관세 철폐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공산품이고 그 예외로 남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외로 남아서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20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기간을 들여서 관세 인하를 해요. 그만큼 시장이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민감한 경우에는 아예 관세 철폐에 제외시켜 버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 같은 것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제외해버린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농산물, 아예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서 유예하는 거, 아예 관세 철폐에 예외로 두는 거, 이거 외에도 농산물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계절 관세라든지 아니면 수입 커터라든지 특별 세이프 가드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계절 관세는 대표적으로 한칠레 FTA에 있어서 포도, 그리고 한미 FTA에 있어서는 오렌지에 있어서 적용이 됐던 건데, 우리나라에 그 대체품들 있죠. 한국산 포도, 한국산 밀감의 출하 시기가 있어요. 계절이 있다고요. 출하되는 계절. 그러면 보통 밀감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죠. 가을 시즌이죠. 이제 가을 시즌 끝났죠. 밀감 나오는 시즌 끝났죠. 이런 밀감이 생산돼서 나오는 시기에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밀감이 안 나오는 시기 있죠. 그 시기에는 관세 없이 수입하는. 포도도, 칠레산 포도도 그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관세를 달리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국내 시장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TRQ 제도, 일종의 커터인데, 커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을 정해요. 그래서 그 수량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다가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한 해 수입하는 양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낮은 세율, 그보다 많은 것들은 이제 그 양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 수입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물론 이게 이제 실제로 제도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 보면 이 커터 안으로 수입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장치들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있는데 이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공정무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으로 수입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 관세 제도를 합쳐서 세이프가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는 뭐냐?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도가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입니다. 베리 스페셜하죠. 물론 베리는 안 써요. 스페셜, 정말 스페셜이에요. 제도 스페셜 세이프가드예요. 영어로도. 자, 그 다음에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이 관세 양어가 사실상 핵심인데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이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합니다. FTA는 양국가, 뭐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양경제 주체 간의 이 결합이기 때문에 뭐 심판을 두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당사국들 간의 이 협상과 협의와 이런 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관세 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철폐 과정을 촉진하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관세를 없애서 관세라는 수입 물품이 수입될 때 발생하는 일종의 허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수입 물품 우리나라 들어올 때 뭔가 하나가 걸림막이 하나 있었는데 관세라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게 결국에는 일종의 무역 장벽을 없애버린 겁니다. 무역 장벽을 철폐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관세 장벽을 철폐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관세 장벽은 철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어요. 비관세 장벽이라는 건 관세 장벽이 아닌 무역 장벽을 보통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세금은 안 내는데 관세는 안 내는데 그 수입되는 물품의 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고 오랜 기간 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산지 결정 기준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원산지 증명이나 원산지 검증을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그 수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과 절차를 소모시키게 만들어서 수입을 억제시키는 관세 부과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종의 허들을 만들어버리는 장벽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고 시장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철폐와 함께 이 비관세 장벽들도 사라지거나 없애야 제대로 된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원활하게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통관 절차상으로 보면 수입 전 사전 신고 제도, 특송화물에 대한 어떤 간소화, 그리고 원산지 자율 증명, 그리고 사전 판정 제도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관세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FTA 안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사전 판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의 자료상에 설명이 딱히 없는데 맨 마지막 줄에 있네요. 맨 마지막 줄에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물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품이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한국산이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 가지 부품을 섞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곤란해. 이게 한국산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한다? 세관에다 물어봅니다. 정부 당국한테 물어봐요. 이거 원산지 어떻게 하면 돼? 사전에 사전 조회할 수 있어요. 원산지 판정뿐만 아니라 이거는 관세법에 사전 질의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품을 수입해 오려고 하는데 관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내가 계산이 안 서. 이거 관세 좀 계산해 주세요. 내가 이거 외국에서 물건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거 원산지가 어디로 봐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의를 하면 세관 당국은 그거를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거 얼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법령 개정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거 물품은 한국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효력을 가집니다. 정부의 그런 답변이.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뭐 통관을 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질의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자 그리고 원산지 자율증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산지 자율증명도 원산지 기간 발급보다는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특혜 원산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일종의 신속 통관 제도예요. 신속 통관 제도. 예. 한EU FTA 같은 경우에 아예 자율 검증의 자율 발급의 그런 방식이었죠. 물론 인증 수출자가 있었지만 인증 수출자를 제도를 믿고 한 구석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기간 발급보다는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수입 전 사전 신고 제도, 이것도 사실 관세법에 있는 제도인데 뭐냐면 원래 원칙상으로는 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에 따른 가격 신고, 납세 신고 해가지고 수입 통과를 하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혹은 우리나라로 출발하기 전에 수입 전에 사전 신고하고 세금 뭐 낼 거 내고 뭐 통관 과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통관 절차를 간소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송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송화물을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요새 해외 직구 이런 거 많이 하면 사용하게 되는 UPS니 뭐 DHL이니 페덱스니 그런 국제 물류 운송을 하는 업체들을 특송이라고 합니다. 특송. 그러면 이 특송 업체들이 주로 수출입하거나 이제 수출입 아무튼 뭐 어쨌든 직구 해외 직구 뭐 이런 거 하면 유통하거나 물류로서 처리하는 물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별적인 소비자나 사용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소량 소액 화물인 경우가 많아요. 대량 화물이거나 뭐 절대 뭐 이게 뭐 납품하는 수출입 물량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포예요, 소포. 이런 것들을 뭐 오래 붙잡아 둔다거나 통관 과정을 어렵게 한다거나 장기간 걸치게 한다거나 이런 실익이 정부 쪽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송업체의 경우에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그것을 믿고 매우 신속하고 통관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 절차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통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FTA에서. 자, 그다음에 무역 구제 조치. 무역 구제 조치도 보통 FTA 협정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구제는 제가 뭐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반덤핑 그리고 상계 요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반덤핑 방지 관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상계 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반덤핑이나 상계는 불공정 무역이에요. 불공정 무역.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 이게 왜 불공정합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덤핑 수입이랑 덤핑으로 물건을 파는 거랑 할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할인도 싸게 파는 거고. 뭐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할인도 사실 원가 밑으로 할인하려면 할인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상간행상 업종의 그 뭐랄까 업태상 인정되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의 낮은 가격 판매는 할인이고요. 혹은 애누리 뭐 이런 거 있죠. 단골이니까 싸게 준다. 많이 사니까 싸게 준다.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싸게 준다. 뭐 그런 거 상간행상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거를 이제 할인 뭐 애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덤핑은 시장 교란이 목적이에요. 시장 교란. 낮은 가격을 통해서 경쟁자를 축출해내고 나중에는 뭐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뭐 하려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보통 덤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참 사실 경계가 애매하긴 해요. 예, 그리고 이 덤핑이란 게 낮은 가격으로 판다고 해서 무조건 덤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역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 무역위원회에서 이게 진짜로 덤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덤핑 수입이다 판단되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덤핑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그래서 덤핑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 관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덤핑 방지 관세고, 상계 관세는 보조금이죠. 보조금. 수출국 정부가 기업에게, 사기업이거나 개인에게 보조금 같은 지원을 통해서 일종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이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 절감 내지는 개발비나 원가의 부담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보조금 받은 회사와 보조금 받지 않은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해서 차단을 하는 거죠. 불공정 경쟁을. 자, 그리고 뭐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불공정 무역 행위 외에도 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제도,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가드 제도는 불공정하진 않아.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은 아니야. 정상적인 무역이야. 정상적인 무역인데 갑자기 그 나라로 수입이 많이 돼서 그 나라에 있는 시장이나 그 상품이나 경쟁자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면 세이프가드 제도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수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이프가드고, 안전장치인 거지. 세이프가드. 안전 방패잖아. 세이프가드. 불공정하게 시장 교란이나 불공정 경쟁을 하기 위한 덤핑 수입이나 보조금 지급은 여기 위에 있는 반덤핑, 안티덤핑 아니면 상계관세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WTO에 있는 규정들이에요. FTA는 뭐냐? FTA는 실제 거의 대부분의 FTA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WTO의 무역 구제 조치의 내용과 규정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개별 FTA에서, 그러니까 큰 틀은 WTO의 무역 구제를 그대로 수용해요. 하는데 그 절차나 과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조사 과정, 예를 들어서 반덤핑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몇 달 걸려요. 1년 넘게 걸려요. 조사만. 그런 조사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FTA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구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FTA도 WTO의 저런 세이프가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위생식물 조치부터는